오늘부터 사흘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상으론 네 번째로 참석했습니다. 숨가쁜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늘 저녁 원폭 피해 동포를 면담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5박 6일의 일정으로 후쿠시마의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오염수 정화 방류 시설을 살펴보고 농도 분석 결과를 확인할 예정인데 오염수 시료는 별도로 채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연루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받고 있습니다. 돈봉투를 받은 의원 여럿을 특정했다고 검찰이 밝힌 만큼 이 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줄 소환될지 주목됩니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기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기영이 죄책감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찾을 수 없게 유기하는 잔혹성을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왔던 대한간호협회가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의 취지를 왜곡한 정치인을 투표로 심판하겠다면서 총선 기획단도 발족해 투쟁 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한우 농장에서 오늘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돼 지난 10일 이후 구제역 발생 농가가 모두 11곳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청주, 증평 등 9개 시군에서 구제역 위기 경보를 5년여 만에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하겠습니다. 1945년 8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이 실전 투하된 도시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한국도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합니다. 윤 대통령도 출발을 했는데 이 기간 한미 정상은 3주 만에 또 한일 정상은 2주 만에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실효성을 놓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후쿠시마 시찰단의 일정과 또 활동 범위도 정해졌습니다. 특파원 연결하고 전문가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방역 조치 강화 이후에 잠잠해지나 싶던 구제역이 밤새 또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5년여 만에 경보 최고 단계가 발령되는데요. 경제부 양일혁 기자가 현재까지의 상황을 파악해서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금요일 뉴스큐 바로 히로시마 분위기부터 알아볼 텐데 현재에서 화면이 들어와서 잠깐 설명하고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 항공기 문이 열리고 대통령 내외가 지금 계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있는 일본 히로시마의 공군 1호기 편으로 도착한 화면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 2박 3일 체류 기간 동안 한일 또 한미일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다양한 양자회담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지에 환영 나온 인사들과 악수를 하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이번 일정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찾고 또 오늘 저녁에는 원폭 피해 동포와 면담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우리는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의장국 일본의 초청에 따라서 호주, 인도와 함께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일정 마지막 날인 21일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핵심 의제는 북핵 관련 대응이 될 전망입니다. 자, 또 윤 대통령은 주제별로 3차례에 걸쳐 열리는 G7 확대 회의에서 다른 정상들에 이어 발언할 예정인데 식량에너지 기후 위기 등을 마주한 국제사회의 실상을 진단하고 또 근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역설할 방침입니다. 네, 대통령 내외 반대편에 어떤 인물이 나와 있는지는 좀 화면상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취재가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확인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일본 현지로 가보겠습니다. 이승배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조금 전 대통령 부부가 도착한 화면 확인했는데 자,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첫날 일정을 좀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정상회의 첫날인 오늘 G7 정상들은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을 방문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G7 정상들을 직접 맞이하면서 안내를 했는데요. 자료관에는 원폭 피폭자의 유품과 피폭 전후 히로시마의 모습 등 원폭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가 전시가 돼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피폭의 참상을 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료관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6년 5월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입니다. 다만 미국은 원폭 투하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사과 여부에는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원폭 투하에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정상들은 무역 등 세계 경제 현안을 비롯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네, 이번 G7 정상회의 시작 전날인 어제 미일 간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련 언급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G7 정상회의 개막 전날인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환영한다면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기시다 총리의 용기 있는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중국의 강압적 행태에 긴밀히 대응하기로 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에 일본 히로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한미일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오늘 저녁에는 우리 정상 최초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와 면담 예정에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외교 슈퍼위크 이런 표현을 쓰던데, 자, 윤 대통령 일본에서 촘촘하게 일정을 소화하는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호주와 인도, 베트남 등 7개 나라와 초청국 자격으로 방문하게 됐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과 1박 2일 일본 도쿄 방문 등 최근에 양자 회담이 잦았는데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 이후 4개월 만에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서게 됐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G7에 가는 건 역대 4번째고요. 방금 일본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일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히로시마에 머물게 됩니다. 당장 오늘 첫날 일정으로 호주 총리, 베트남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저녁에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 동포와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1945년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 강제징용 등으로 현지에 있던 한국인 2만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총리와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동반 참배하기로 했는데 그에 앞서서 생존한 동포 피해자를 먼저 만나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미래 세대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동시에 과거사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을 열었지만 과거의 문도 결코 닫지 않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당일 사흘째이자 마지막 날인 21일 G7 의장국인 일본 기시다 총리와 양자회담을 진행합니다. 도쿄와 서울을 오가며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한 지난 7일 서울회담 이후 꼭 2주 만이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벌써 5번째 대좌입니다. 한미일 회담도 진행될 예정인 거죠? 네, 다자 외교 무대의 특성상 일정이 유동적인데 일본은 21일 날 열린다고 날짜까지 못 박았습니다. 이날 한미일 회담이 유력하게 조율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로써 지난해 스페인 마드리드와 캄보디아 프놈펜에 이어 세 번째이자 6개월 만에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핵심 의제 단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한미일 3국의 공조 체계입니다. 지난해 11월 프놈펜 성명에서 채택했던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등 협력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영내 안보와 공급망 동맹도 논의될 텐데 다만 지난 합의 사항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공동 성명이나 발표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윤석열 정부 2년차 외교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국제 질서가 크게 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에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들과 안보와 경제 산업 등에서
더불어 연대를 공고히 하고 우리 국익도 최대화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하는 모습인데요. G7 의장국이 제기한 중점 주제,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는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G7 확대회의 연설을 통해 식량과 보건, 기후와 에너지 등 글로벌 의제에 우리 정부의 기여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냉전으로 불리는 첨예한 국제 정세에서 어떤 변곡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엿새에 걸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측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은 다액종 제거 설비의 설치 상태 등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는데 이 실효성 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네, 일단 확인되고 결정된 내용부터 알려주시죠. 네, 정부는 일본과의 협의 결과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엿새에 걸쳐 우리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시찰 활동은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시찰단은 유복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한국원자력기술원과 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전문가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민간 전문가는 이번 시찰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대신 시찰 내용에 대한 지원과 평가를 위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10명 내외의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시찰 일정은 22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되고 실제 후쿠시마 원전 방문은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이뤄집니다. 시찰단은 특히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와 해양 방출 이송 설비 등 시설 전반을 살펴본다는 계획인데요. 또 마지막 날에는 심층 기술 회의를 통해 생태계 축적 등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진행합니다. 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거는 이번 시찰에 대한 유효성일 텐데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먼저 정부는 이번 시찰 중에는 별도로 시료를 채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IAEA가 채취한 오염수 시료를 우리 기관이 분석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만 별도로 채취하는 건 국제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에 IAEA에서 시료를 채취를 했고 이 시료는 실질적으로 분석을 할 경우에는 늘 교차 분석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기술원도 지금 그 교차 분석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미 시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 전문가 참여를 두고 일본과 협의했지만 일본 측에서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측에서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라든지 고려를 해서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일을 해오던 사람들이 가서 직접 확인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민간 전문가는 포함하지 않는 걸로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다만 일본 측이 피폭 우려 등과 관련해 시찰 기간과 설비 등에 우리 정부 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시찰이 대만과 태평양 도서국가 등을 제외한 개별 국가로는 첫 시찰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시찰을 마친 뒤 구체적인 분석 내용에 대해선 1, 2주 뒤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해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놓고 벌써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을 두고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대통령의 방일을 놓고 여야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우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강국의 반열에 올라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기 바란다고 응원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현재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약속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한미일 간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식량과 에너지 등과 관련된 지속 가능한 인류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도 다시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방사선 분야 전문가인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국회로 초청해서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지난 15일 한국원자력연구원 간담회에서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리터가 있다면 마시겠다고 말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 인물인데 오늘 간담회에선 세슘이나 스트론튬 같은 방사성 물질이 처리되지 않은 물을 마시겠다고 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 같은 검증기관을 속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문제를 부각해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내일 시민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주최하는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집회 포스터를 SNS에 올리고 참가를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선 파견이 결정된 우리 시찰단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 도장만 찍어주고 올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이 방일 기간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오염수를 식수로 마셔도 괜찮다는 사람을 불러다 간담회를 한다며 국민의힘도 싸잡아 비판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식수로 마셔도 안전할 것 같으면 왜 바다에 갖다 버립니까? 식수로 쓰든지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재활용하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주장에 여당이 동조를 한지 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을 두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꾸린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전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던 가상화폐 위믹스의 발행사 게임업체 위메이드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김 의원이 코인을 대량으로 거래한 경위와 미공개 정보 유출, 입법 로비 같은 부정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닌지 따져 물었습니다. 여기에 윤재욱 원내대표는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의 부정한 정치자금이나 자금 세탁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기현 대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죠. 이것이 통상적인 투자일까 아니면 자금 세탁의 의심이 있는 것 아닐까. 그 FIU 같은 경우도 그런 점에 대해서 주목해서 의심 거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도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안을 심의할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능한 한 빨리 열겠다고 했지만 김 의원이 당을 떠난 만큼 서두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양이원영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마녀사냥, 여론재판 같은 표현을 쓰며 김 의원을 두둔하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 마녀사냥하듯이 여론재판이 막 이루어졌거든요. 김남국 의원 개인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당, 우리 동료 의원들의 공동의 책임일 수도 있거든요. 입법 미비의 문제도 있는 거고. 반면 당의 원로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김 의원에게 자숙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라고 조언했다며 당은 분열하지 말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의 간호법 제2요구권 행사에 반발한 대한간호협회가 대규모 연차 투쟁을 벌였습니다. 준법 투쟁을 진행해왔던 간호협회는 총선 기획단을 출범하고 앞으로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서울 광화문입니다. 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곳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던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들은 서울역 방면으로 행진했습니다. 이곳 통제됐던 교통도 풀리면서 사실상 오늘 집회 일정이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참가자들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정부 여당을 규탄했습니다. 협회 측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설계해야 할 여당과 정부가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5천만 국민을 우롱하고 62만 간호인들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집회에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등 3만여 명이 참석한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도 그 정도 인파가 몰릴 것으로 파악해 기동대를 배치하고 교통 통제에 나섰는데요. 다행히 지금까지 큰 충돌이나 사고는 없었습니다. 간호협회가 오늘 총선 기획단을 출범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은 국회에 다시 재상정됐는데요. 간호협회는 재의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오늘 총선 기획단을 출범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간호법의 취지를 왜곡한 정치인들을 표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간호인들이 1인 1정당 가입에 동참하는 등 합법적인 정치 후원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호협회는 체열이나 초음파 검사 등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아닌 행위를 거절하는 준법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수술실에서 의사 업무를 보조하는 진료 보조 인력, 즉 PA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는 법의 사각지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간호협회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불법 진료 신고나 면허증 반납, 연차 투쟁 등 단체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오늘 아침 조구용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여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조사에 앞서 돈을 준 사실도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이 검찰 조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이 의원은 공개 출석과 함께 이번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이곳 검찰청에 온 이성만 의원은 미리 준비한 한 장짜리 입장문을 읽으며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작년 전당대회 당시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하며 검찰 조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 저의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돈 준 사실이 없습니다. 전달한 사실이 없어요. 이 의원이 더 자세한 입장을 밝힌 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의 녹음 파일과 관련해서였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공개된 녹음 파일에서 내일 돈을 주면 안 되느냐며 금품 전달을 뜻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녹음 파일이 불법 유출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현재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의혹을 부풀려서 여론 재판으로 단죄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또 녹음 파일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2달의 간격이 있는 통화 내용이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의도적으로 편집됐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다만 파일에서 자신이 언급한 돈의 의미 등 자세한 건 조사를 마치고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조사, 현역 의원에 대한 첫 조사인 만큼 장기간 진행될 전망이라고요? 네,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7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재작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과 공모해 지역 본부장에게 전달할 1,000만 원을 마련하고 또 이 가운데 900만 원을 함께 뿌렸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전반적인 금품 살포 과정부터 확인할 전망입니다. 공개된 이 전 부총장과 통화 녹음 파일엔 이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가 있을 때 같이 이야기했다는 듯한 발언도 담긴 만큼 송 전 대표의 관여 여부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함께 활동한 현역 의원인 만큼 앞서 검찰이 상당 부분 특정했다고 밝힌 수수자와 관련해서도 추궁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한 또 다른 현역 의원 윤관석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도 계속 조율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주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예린입니다.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노 의원은 자신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조작된 녹취를 근거로 한 검찰의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사업가에게서 청탁 대가로 뒷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 의원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자신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노 의원은 돈을 줬다는 사업가와는 일면식도 없고 통화조차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앞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당시에도 노 의원이 돈을 받을 때 돈봉투 소리까지 녹음된 녹취가 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노 의원은 거듭 현장 녹취가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 받으면서 돈 세서 받습니까? 이건 악의적인, 고의적인 왜곡입니다. 첫 정식 재판에서도 노 의원 측은 사선 의원으로서 오랜 정치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기엔 이번 사건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노 의원이 지난 2019년 친목 모임에서 사업가 박모 씨의 아내 조모 씨와 친분을 쌓았고 그 뒤 사업 도움 등을 명목으로 조 씨를 통해 여러 차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 씨도 재판에 나왔어야 했지만 일정을 착각했다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노 의원 측 요청에 따라 공판 준비 절차를 더 갖기로 하고 다음 달 9일 다음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불법 땅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오늘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경기 부천시 역공동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600여 제곱미터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이 이후 지금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검찰이 주가 조작 세력의 수수료 세탁 창구로 의심받는 갤러리와 투자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합동수사팀은 오늘 강남구에 있는 갤러리와 갤러리 대표의 자택, 투자자 주거지 등의 수사관을 보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를 담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라더견 대표 등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갤러리에서 그림 구매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 대표 일당에게 거액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 고가의 차량 등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진 투자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주가 조작 폭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투자 자문업체 라더견 대표 일당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띄우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주식을 사고 판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 24일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라 대표 일당이 110여 개 계좌를 이용해 1,200여 차례에 걸쳐 474억 원의 통정 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부당 수익으로 라 대표와 관련 법인 12곳이 부동산 60여 건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통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기영의 범죄가 대단히 잔혹하지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족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반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이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늘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9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기영은 불과 넉 달 사이 동거 여성과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그보다 몇 달 전인 지난해 8월에는 함께 살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하천에 유기했는데요.
이후 여성의 카드로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동거인 여성의 시신은 당시 대대적 수색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기영이 직접 범행을 자백한 만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포함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기영이 철저한 계획살인을 벌인 뒤 양심의 가책도 없이 피해자의 돈으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만큼 잔혹한 범행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법이 허용했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큼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면서 이기영의 경우 명백히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기영은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대로 오늘 선고 전까지 반성문은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면서 1심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부터 사흘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보신 대로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일본에 머물며 G7 확대 회의에 참석을 하고 또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는 G7 국가는 아니고요.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됐는데 일단 G7을 주요 7개국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 주요의 기준은 무엇이고 네. 참관국은 무엇일까요? 네. 주요인데 서방 선진 7개국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이게 탄생했는데 네. 당시에 이제 뭐 세계를 경제를 주도하는 7개 나라가 아닌 중동 국가들이 석유 가격을 담합해서 세계 경제에 혼란이 오니까 이게 세계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힘센 7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극복하자 그랬는데 당시에는 세계에서 뭐 7대 경제 부국이라고 해도 좋지만 네. 지금은 세계 2등이 중국이고 세계 5등이 인도입니다. 우리나라 8등, 러시아가 9등인데 네. 그리고 캐나다는 유럽 나라가 많아가지고 미국이 캐나다 하나 껴주자 그래서 껴준 거지 사실 그 경제 수준이 좀 안 되는 상황이었죠. 어쨌든 간에 네. 이거 회의는 서방 선진 7개국 그룹 7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미국이 혼자 세계 질서를 주도하기 힘드니까 나눠서 좀 역할을 나눠서 하자 그리고 협력해서 하는데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2008년에 세계 경제 위기가 뉴욕에서 터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제일 잘 나가는 게 중국이었기 때문에 네. 중국이 저 G7에 없으니까 중국이 들어가야 된다. 또 한국도 들어가야 된다. 인도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G20, 20개 그룹 네. 국가들이 모여서 브라질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세계 경제 질서에는 사실 G20가 더 중요하죠. 네. 그 실질적으로는. 근데 그래서 G7은 미국이 서방을 대표해서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그 어떤 계획이 다 표출되는 기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그렇죠. 하는 것 네. 같은데 중국 얘기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아무래도 우리로선 한일 또 한미 나아가 한미일 어떤 관계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G7에 대한 전반적인 좀 개괄적인 설명을 들었고 어떻습니까? 개막 하루 전에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거든요. 네. G7의 예고편 이렇게 보던데 네.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주도하는 회의니까 사실상 주최국만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네. 다 비해는 미국이 다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는 G6하고 미국하고 막 그냥 그 갈등을 벌이기도 했는데 네. 실제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로는 가는 거고 기시다 총리는 지금 바이든이 시키는 대로 대부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날 미리 만나가지고 작전을 짰겠죠. 한국도 참관국으로 불러들여서 한국을 우리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맞도록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 네. 그래서 한국을 약간 축여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또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거의 중도적인 입장을 와왔거든요.
근데 그걸 원하겠어요? 미국과 일본은 자기 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G7에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모셔다가 당신은 우리 편이다. 중국, 러시아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얘기도 아마 틀림없이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어제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관계가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금 5월 7일 서울에서 정상회담 있고 나서 2주 만에 다시 한일 정상이 만날 예정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좀 이번에 지난번에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좀 진전될까요? 아니면 그 정도 수준일까요? 네, 한일 간에는 뭐 이 금년에 벌써 몇 달 사이에 3번째 네. 만나는 거기 때문에 뭐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되는데 예. 뭐 후쿠시마 오염수와 그 수산물 규제 그 문제가 아마 기시다 총리 머릿속에는 제일 클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자 간의 암묵적인 뭐 합의 같은 걸 보실지도 모르죠. 근데 네.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또 지금 북핵 문제 심각하고 그리고 이 한미일 3국 간의 미사일 정보 이거 실시간으로만 한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도 이제 할 테고 또 네. 경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강조하는 게 국가 제2 1호 영업사원이라 그러시면서 네. 한일 간에도 경제적인 효과가 클 것이다 하는데 지금 기시다 총리가 제일 지금 심혈을 기울이는 거는 삼성전자의 공장을 일본에 세우려고 그럽니다.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가 세계 1, 2등 반도체 회사잖아요. 네. 그 두 회사가 다 일본에 지금 공장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가 이 두 이재용 회장이나 그 TSMC 여기 그 최고 간부들을 이렇게 접견하면서 보조금 줄 테니까 공장 빨리 세워달라. 이렇게 해서 왕년에는 사실 일본이 반도체 최대 강국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일본이 너무 강해진다 그래서 약간 좀 두들겨 패가지고 그 덕분에 이제 한국이 반도체 그 메모리에서는 1등이 된 거거든요. 따라서 국제 경제에 있어서는 영원한 우방, 특히 뭐 안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국제 네. 경제에 있어서는 영원한 우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녁에 원폭 피해 동포들과 대통령이 만날 예정이고 지금 한일 정상이 공동으로 한국의 위령비를 참배하는 것도 예정돼 있거든요. 한국 정상으로서도 첫 네. 참배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그 히로시마 원폭 그 한인 피해자 위령비에 참배를 하시는데요. 이건 상당히 의미가 깊다. 왜냐하면 외지에 강제로 끌려가서 대부분 다 강제 노동으로 끌려가신 분들이거든요. 네. 5만 명이 피폭당했고요. 3만 명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일찍 우리 지도자가 가서 이렇게 묵념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사실 바이든은 몇 년 자기 대통령 할 때 갔었거든요. 지금 네. 미국 대통령은 2번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우리의 그 어떤 정부로서는 이 국민들의 안전을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한 그 한때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거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살아계시고 피폭당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위로도 해드리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는 해외에 계신 동포분들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 해외 동포청도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행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대통령실에선 이번 일정을 놓고 과거에 문을 닫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거기서 해석하십니까?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히로시마란 곳이 뭐 기시다의 자기 선거구이기도 하고요. 지역구죠. 네, 자기 예. 지역구. 네. 그러니까 자기 선거 홍보하는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이기도 한데 예. 어쨌거나 히로시마에서 하는 거는 일본의 노림수가 있는 겁니다. 일본이 사실 그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도 하고 위안부 그 문제도 있고 엄청나게 잔혹한 행위도 많이 하고 만주에서는 그 생사람 데려다가 생체 실험도 하고 난징에서는 수십만 학살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나쁜 일들을 많이 했는데 네. 마지막 순간에 있어서는 미국이 전쟁에 빨리 끝내려고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원폭을 투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마치 피해자다라는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지금 히로시마에서 모이는 거예요. 오늘도 각국 정상들 G7 정상들 모아다가 지금 뭐 아까 그거 갔던데 제가 제 느낌으로는 이거는 완전히 그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거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물론 우리 한인 피해자도 있으니까 가서 위령비에 참배하고 그런 거 의미가 있지만 네. 그 일본의 그런 행사에 너무 이렇게 몰입될 필요는 없다. 네. 일본은 가해자다라는 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외교라는 거는 서로 이제 호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좀 각도에서 보자는 차원의 설명으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홍전 원장님의 설명은. 자, 아무튼 미 일은 만났고 정상이 한일 정상 만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한미일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네네. 일단 일본 언론 보도로 보면 21일 일요일이 좀 유력하다까지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박사님하고 NCG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워싱턴 선언에 일본이 어느 정도 관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확장이 될까요? 워싱턴 선언은 이 핵 문제 협력인데 네. 사실 미국은 한국하고 일본을 차별해서 일본은 핵탄두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뭐 0.01g 추출했다라고 몇 년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기도 했죠.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역설적으로 일본은 또 비핵 3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핵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쉽게 기시다가 속으로는 원할지 몰라도 비핵 3원칙을 깨지 않는 이상은 여기 핵그룹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도 한미 간에 일단은 가보고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일본도 이렇게 참여시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나토보다 더 강력한 그 협의체다라고 하는 이유가 양자 간의 이게 협의체거든요. 나토는 19개국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각국의 입장이 약하게 마련이죠. 근데 우리는 양자 간의 협의니까 더 강력하다 그러는데 일본이 끼면 벌써 3자가 되거든요. 근데 북핵 문제 같은 거 볼 때 일본이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들어오는 게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에 잘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잘 순조롭게 가면 그때 이제 협의해도 늦지 않을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미사일에 있어서 기존에 작년 11월 달에도 3국 정상이 만났거든요. 프놈펜에서. 거기서 합의된 거는 이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한다는 게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훈련도 하고 또 대잠 훈련도 3국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하나 더 진전되는 건 뭐냐면 그냥 미사일 정보 자체를 실시간 협의한다. 근데 이게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3불이라고 해서 중국한테 약속한 건 아니고 한국의 입장을 천명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건데 중국이나 러시아, 우리 정부는 아니라 그러겠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번에 미사일 방어망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모종의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까지 할 수도 있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러시아, 중국을 향한 메시지가 나올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마이크 찰 때도 중국 얘기를 했습니다만 환구시보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G7 히로시마에서 정치적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라는 어떤 언급이 나왔는데 중국이 그만큼 좀 의식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 G7을 통해서 전례 없는 수준의 공동 대응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세계에서 경제 2위국이 중국인데 중국을 빼고 G7이라고 그래서 모여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오히려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대만 문제를 언급하고 그러니까 남중국해도 언급하고 공급망에 있어서 중국이 그 자원과 독점적인 경제력을 이용해서 고압적인 행태를 벌이는 거 이런 걸 규탄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좋을 리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가시는데 이 G7에서 공동 성명이 나와서 거기는 틀림없이 중국을 견제하는 메시지가 나올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가 지금 제재를 받고 있지만 그 제재를 우회는 어디로 하냐면 중국과의 협력과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제재를 우회해서 별 피해를 안 보고 있다. 그래서 그 피하지 못하게 하는 메시지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대통령이 거기 물론 참관국으로 가시는 거지만 거기서 너무 앞서서 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은근히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면 대립하고 있고 동북아에서는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을 견제해 왔는데 한국은 미국하고 동맹이라서 미국하고 더 친하지만 중국과도 전략적 동반자가 돼서 상당히 좋은 관계를 가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한국이 중국하고 전략적 동반자가 아니라 중국에 대항해서 일본과 미국을 위해서 싸워주길 바라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너무 미국과 일본의 메시지를 앞장서서 내놓으면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향하는 비난과 어떤 그 보복의 행동을
한국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주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무튼 신냉전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G7도 하나의 변곡점으로 꼽히는데 깜짝 뉴스가 있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대면으로 참석한다. 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그 실제로 자기가 오겠다는 거예요? 네,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화상이었는데. 원래는 21일 날 그 마지막 날 예. 화상으로 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네. 이거 바로 방금 나온 뉴스인가 보죠? 예. 젤렌스키로서는 지금 뭐 자기의 최대 우방국이자 무기 지원국들이 전부 모이는데 올만한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랑 단독 회담도 하겠다는 또 예. 미국 보도도 있습니다. 언론 젤렌스키가 보도도. 상당히 네.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와가지고서는 지금 미국에 가서도 미국 의회 연설하고 그 다음 날 50조 원을 걷어갔잖아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네. G7 회의에 참석한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일본에선 또 화상 중계로 할 거라는 보도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일정들이 공개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보도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네.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에다 무기를 주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의 국익을 잘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오늘 나오셨으니까 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네. 질문으로 한 가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정은 나왔고요. 5박 6일 일정으로 시찰은 실제로 하는 건 4일 진행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후속 협의를 통해서 우리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결과인가요?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 이게 뭐 들러리 쓰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오히려 그 오염수를 네. 방류하는데 명분을 제공하는 네. 게 아니냐. 그리고 바로 뒤이어 한국이 시찰까지 해서 다 봤으니까 이제 그 수산물 규제도 풀어라. 네. 이렇게 이게 다 예정된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걸 반영해가지고 일본에다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날짜를 뭐 2, 3일 더 늘린 거는 같은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입니다. 찐빵 안에 이게 그 팥이 안 들은 거죠. 일정 중에서 어떤 게 핵심이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24일 알프스 오염수 분석인데 오염수를 우리가 그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본이 어떻게 해서 또 IAEA가 어떻게 채취해가지고 어떻게 분석했다는 걸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네. 그걸 우리가 채취해서 직접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그들이 제공하는 시료라고 하는 것을 아무데나 가서 우리가 좀 채취를 할 수 있어야지. 그들이 그 여러 가지 그 저장하는 그 방도 여러 방이 있는데 어떤 방은 굉장히 잘 그 처리가 됐고 어떤 방은 잘 안 되고 근데 그걸 뭐 어느 방 거를 그 방류하고 그런지 우리가 다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는 이것이 그 오염수 방류뿐 아니라 수산물 규제도 풀어나가는 때까지 쾌속도로 진전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IAEA가 미국은 여기에 반대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1분만 제가 더 쓰기로 하고 아까 정상 간의 이 문제를 암묵적으로 좀 대화가 오갈 수도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자, 다음 주에 시찰단 일정이 정해졌고 한일 정상이 일요일에 만날 예정이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번에 서울에 기시다 총리가 왔을 때도 저는 속으로는 이 사람이 도대체 며칠 있으면 히로시마에서 만날 텐데 왜 올까?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잘해서 또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잘하셔서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개인 차원에서의 사과 아닌 사과를 하고 과거사 문제를 넘어서고 또 하나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고 수산물을 수출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호의를 보이는 것처럼 시찰단을 받아들이기로 전격적으로 호의를 보인다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 건데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은 중요하지만 이건 국민의 건강과 한반도의 환경, 이거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을 굉장히 깐깐하게 해야 되는데 한일 간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만큼은 보건과 국민 생명과 관계되니까 좀 더 엄격하게 더 했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좀 깐깐한 시각으로 좀 국익을 챙기자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두 회사 간의 합병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낸 데 이어서 이번에 미국 법무부가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을 막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는 미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두 회사 간 합병이 미국과 한국 간 화물과 여객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만약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 간 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내는 첫 사례가 됩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소송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고 미국 매체가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LA와 뉴욕 등 주요 노선에 신규 항공사들이 계속 진입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기업 결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특정 항공사의 노선 독점을 막고 추후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한 경쟁 당국의 압박 차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그런데 유럽연합에서도 이 두 항공사 기업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냈던 거고요. 네, 유럽연합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엊그제 새벽 유럽연합이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한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과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습니다. 또 대한항공이 유럽과 한국을 오가는 가장 큰 규모의 항공사가 되면 다른 경쟁업체들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어 결국 항공권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대한항공은 유럽연합 측에 오는 6월까지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조치 방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한 유럽연합의 2단계 심사 결과는 오는 8월 3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6월까지 그러니까 시정조치 방안을 내야 한다. 자, 그렇다면 대한항공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한항공은 이번 유럽연합의 중간심사 보고서 발행은 기업 결합 심사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고서에 포함된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논의해 최종 승인을 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도 한 차례 독과점 우려를 제기했는데 대한항공이 영국 항공사의 인천과 런던의 신규 취항을 제한하면서 합병이 승인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14개 국가의 기업 결합 신고를 했고 현재 필수 국가인 EU와 미국, 일본의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 국가 가운데 한 곳이라도 반대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합병이 불발돼 최종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강원도 양양공항을 모항으로 하는 항공사 플라이강원이 극심한 경영난으로 내일부터 모든 항공편 운행을 전면 중단합니다. 플라이강원 측은 내일부터 24일까지 제주 노선 등을 예약한 승객 2,690명에 대해 타 항공사 이용 시 편도 10만 원, 교통비 3만 원을 보상하기로 했고 이후 기간 예약 승객에 대해서는 추후 보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9년 플라이강원 출범 이후 지금까지 재정 지원금 145억 원을 지급했고 양양군 역시 최근 운항 장려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2개 국제선 노선의 운수권을 7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하고 지역 주민의 국제선 접근성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이번 배분을 통해 부산에서 몽골 울란바토르 주 3회 운수권과 함께 인천에서 울란바토르 성수기 주 1회, 비수기 주 3회 운수권을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 에어로케이는 청주, 진에어는 무안, 티웨이 항공은 대구에서 각각 울란바토르로 향하는 신규 노선 운수권을 각각 주 3회씩 받았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난해 미국에서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차량 결함 때문이라며 집단 소송을 냈었는데 우리 돈으로 2,700억 원가량의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미국 소셜미디어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훔치는 게 놀이처럼 번졌습니다. 이 차량들에는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돼 있지 않아 너무 쉽게 절도놀이의 표적이 됐습니다. What this was for, they
tore apart my steering wheel lock. Kias are manufactured so that you can actually hotwire a Kia with an iPhone charger. 피해 차량 수가 미 전역에서 급증하자 주 정부들까지 나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가 하면 리콜 요구에 보험 거부 사태와 함께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와 기아차는 결국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00억 원가량을 현금 보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선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 현금으로 모두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난방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해 도난방지 장치를 구매하려 할 경우 최대 300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금 보상의 혜택을 받는 집단소송 참가자 수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 미국 법인은 미국에서 판매된 2001년에서 2022년형 모델 약 900만 대가 절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2021년 11월 이후 생산된 모든 차량에는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월 현대차와 기아는 절도 피해 가능성이 있는 미국 내 차량들에 대해 도난방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해당 차량 대부분의 차주에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내용을 안내했으며 이달 말까지 통보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의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 전환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천 아파트값은 1년여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전용 면적 76.5제곱미터가 최근 24억 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말 최저가 19억 8,350만 원에 비해 4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조금씩 오르네요. 오른 금액으로 계약이 되네요. 저축이라서 좀 싸게 계약된 거고 보통 뭐 한 좋은 춤 기준으로 한 25억에서 25억 5천 보셔야 돼요. 70몇 분만 왔다. 근처 잠실 리센츠 전용 59제곱미터 역시 18억 원에 팔리며 올 초 거래가보다 1억 7천만 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주 송파구를 비롯한 강남 4구는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노원구, 동작구, 용산구도 상승폭을 키운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0.01% 하락하며 상승 전환을 코앞에 뒀습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낙폭이 가장 컸던 인천은 1년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고 세종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과 성남 분당구도 상승 반전했고 반도체 특수를 노리는 용인시와 수원, 성남, 광명 등 수도권 곳곳에서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데다가 코피스 금리까지 내려가면서 부동산 수요자들의 심리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데요. 다만 입지여건과 발전 가능성에 따라서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전세 시장도 하락폭을 줄이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월 중순 이후 17주 연속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올 하반기 이후엔 전세 가격 상승 반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에 힘입어 이번 달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 지수가 4개월 연속 전월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이번 달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 지수가 지난해보다 5.3포인트 상승한 86.8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서울은 지난달 78에서 이번 달 106.6으로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서울의 주택사업 경기전망 지수가 100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4월 이후에 13개월 만입니다. 네, 얼마 전 또다시 오른 전기요금에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빨리 찾아온 더위에 에어컨을 켜지 않고서는 영업이 힘든 상황인데 올 여름 냉방비 폭탄을 맞을까 걱정이 가득합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때이른 더위에 선풍기와 에어컨이 모두 돌아가는 삼계탕집. 여름을 앞두고 업주는 벌써 걱정이 가득합니다. 곧 폭염이 닥치면 최근 다시 오른 전기요금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에어컨이 한 5대 있거든요. 그거를 켜도 덥다고 하니까 지금 전기세도 오른다고 하니까 많이 부담이 돼요. 음식값은 올릴 수가 없고. 미용실도 전기 사용이 많은 업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지서에 찍힌 지난 3월 전기요금은 이미 지난해 같은 달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전기요금이 또 오른 건데 그렇다고 전기를 안 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미용실은 전기도 많이 쓰잖아요. 드라이기도 쓰고 올도 여름은 또 엄청 또 덥기도 하고 습하기도 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전기 에어컨을 안 틀 수가 없잖아요. 여름철 특수를 맞은 헬스장 업계는 왜 하필 지금일까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여름을 앞두고 회원님들이 이제 많이 오고 계시는데 전기료 앞으로 올라가면은 운영적인 부분도 많이 금액이 나가니까 조금 지치기도 합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7월 오른 뒤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이번 달까지 3차례 연거푸 인상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자영업자들이 모여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한 저마다의 방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움츠렸다 가까스로 회복에 나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요금 인하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전기요금 인상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생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절전을 위해서 밀폐형 냉장고를 도입한 편의점도 등장을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한시적으로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삼각김밥 같은 간편식품을 진열한 냉장고에 문이 달렸습니다. 보통 편의점에선 개방형으로 쓰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오르자 한 업체가 자체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전기료 사용을 감축하기 위해서 밀폐형 냉장고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 테스트 운영을 한 결과 작년에 대비해서 60% 정도 전력량을 감축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른 요금에 따른 여름철 폭탄을 피하기 위해 업계는 이처럼 전기를 절약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존 가정용 고객에게 적용했던 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소상공인에게 확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체감되지 않는 미봉책일 뿐이라면서 올해 여름철만이라도 전기요금 50% 감면 같은 한시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정 전기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 적용을 1년 동안 유예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도 넣어달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소상공인이 지금 어려움이 큰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으로 포함을 시켜서 에너지 지원 혜택을 같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만큼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결국에 이 고효율 기기로 교체를 하고 그 교체 비용의 일부를 그 한정과 정부에서 좀 보전받으면서 그래야 전기요금을 좀 줄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전은 에너지 취약계층 포함 대상을 확대하거나 추가로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충북 지역에 구제역 발생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네,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지 9일 만에 10건 넘게 발생을 하자 내린 조치입니다. 자,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양일혁 기자 나왔습니다. 네, 오시죠. 그야말로 상황이 좀 비상해 보이는데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나서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밤사이에 또 발생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충북 청주에 있는 한우 농장입니다. 그 방역 당국이 농가에 전화를 걸어서 가축들 상태를 확인하던 중에 구제역 의심 증상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구제역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 초동 방역과 역학 조사반을 보냈고요.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는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서 매몰 처분된 예정입니다.
밤사이에 추가로 발생하면서 국내 구제역 발생은 현재까지 청주에서 9건, 증평군에서 2건으로 총 11건에 이릅니다. 네. 이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추가 방침이 또 나왔다고요?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그동안 주위에 머물렀던 단계를 2단계 끌어올려서 최고 수준으로 올린 겁니다. 구제역 발생이 다른 지역으로 차단하는 것을 사전에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여러 시도에서 발생하거나 전국 확산이 우려될 때 심각 단계가 발령됩니다. 또 백신 접종 유형이 아닌 구제역이 발생해서 확산이 우려될 경우에도 최고 수위에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각으로 조정이 되면요. 대책본부 상황실을 지역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구제역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로 격상된 것은 지난 2018년 3월 발령된 이후에 5년 2개월 만입니다. 네, 5년 2개월 만에 최고 단계가 발령이 됐고 구제역은 4년 4개월 만에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본의 아니게 바이러스에 대한 좀 이해도가 높습니다만 이번 바이러스는 어디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해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지난번 구제역이 발생했던 농장 10곳의 바이러스를 살펴보고 내린 잠정 결론입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동남아시아 지역 바이러스와 98.9%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캄보디아와 라오스, 베트남 등입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이번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지난 10일 이전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장과 농장 사이에 수평 전파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인데요. 일단 밤사이에 발생했던 농장이 어떤 방식으로 유입 경로를 통해서 구제역이 발생했는지는 일단 살펴보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전파가 됐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감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가 좀 파악을 해야 될까요? 항체 형성이 잘 안 된 개체들을 중심으로 전파가 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신 접종을 잘 하지 않은 가축을 중심으로 번졌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전국 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또 우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국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지난해 기준 소 같은 경우에는 98.2%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게 근거입니다. 다만 추가 접종을 하더라도 항체가 형성되려면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은 아직 있을 것으로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며칠 전에 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개 소나 돼지 농가에서만 발생하는 줄 알았는데 염소 농장에서 발생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네, 우리가 그걸 알려면은 구제역이 우제류 가축에서 발생한다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제류가 뭐냐면요,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을 의미하는데 소와 돼지, 사슴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염소 역시 우제류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염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게 지난 16일입니다. 그런데 염소 농장을 포함해서 하루에만 구제역이 3건 추가됐습니다. 3번이 발생한 데 이어서 염소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자 정부도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방역 대책을 최근에 전국으로 확대를 했잖아요. 이것과도 연관이 있는 거겠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7일 정부가 방역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방역 대상을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농장으로 확대한 겁니다. 조금 전에 정부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백신 접종을 잘 하지 않은 가축을 중심으로 구제역이 발생한다고 한 것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충분한 항체 형성을 위해서 오는 22일까지 바로 내일입니다. 전국의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농가에 백신을 공급해서 50마리 이상 기르는 대규모 농가는 자가 접종을 하고요. 자가 접종이 어려운 농가에는 수의사 등을 통해서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백신만 받아놓고 이런저런 이유로 접종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방역에 또 구멍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책을 세워놨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처벌도 하겠다는 겁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지난 17일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시군별로 공수의사, 축협직원, 가축 방역관 등으로 긴급 접종 확인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긴급 백신 접종 불이행 농가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을 100% 감액 지급할 계획입니다.
네, 사실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백신 말고는 딱히 제 입장에선 떠오르는 게 없기는 한데 어떤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됐나요? 더 많이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과 7개 인접한 시군 농가를 중심으로 오는 30일까지 2주 동안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 시장을 폐쇄합니다. 그리고 구제역 수평 전파 차단이 중요한데 가용 가능한 모든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서 소독 작업에 나섭니다. 특히 축산 차량 통행량이 많은 청주와 증평 사이에 나 있는 34번 그리고 36번 국도에서 집중적으로 소독합니다. 축산 차량이 농장에 방문할 때 거점 소독 시설을 거쳐야 했는데요.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뿐 아니라 인근 7개 시군으로도 확대합니다. 네, 아까 양 기자가 구제역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해줬는데 그럼 국경 검역도 강화하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 여기서 발생한 노선의 휴대 축산물 검역이 더욱 촘촘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급 탁송 화물에 대해서 앞으로 3주 동안 세관과 합동으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외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식료품 판매업소에서 불법으로 반입한 축산물을 판매하는지도 더욱 엄하게 단속하게 되고 또 해외 여행객과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는 입국 뒤에 소독을 잊지 말고 그리고 축산 농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홍보할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그 구제역 발생으로 청정국 지위를 얻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정부가 원래 이번 달에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국 지위를 얻을 예정이었습니다.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2년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청정국 지위 획득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에 따라서 한우 수출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은 다음에 올해 한우 수출량을 지난해 5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정국 지위 획득이 안 되면 수출 계획도 다르게 세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구제역은 전염성이 강해서 국내에선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5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었지만 같은 해 7월 구제역이 발생해서 2개월 만에 지위를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2달 만에 지위를 잃었고 이번에는 지위를 앞두고 구제역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들어보니까 당장은 밤사이에 추가로 발생한 구제역 전파 경로를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제부 양희력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7년 동안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됐습니다. 앞서 A씨는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로 일하면서 신생아 14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특히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을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했습니다. 두 살배기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게 징역 30년과 아동학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 등은 재작년 10월부터 5개월 동안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 방임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3월 사망할 당시 딸은 생후 31개월에 불과했는데 부부는 집을 비운 채 친구를 만나거나 게임을 했고 딸이 굶주림을 참지 못해 쓰레기를 뒤지자 머리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창이던 시기 지침을 어기고 골프 모임을 했다가 해임된 공공기관 간부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A씨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상대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A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골프 모임을 했던 2020년 3월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던 시기였고 당시 코로나 비상대응 대책단장으로서 전 부서에 내린 외부 활동 자제 등 지침을 스스로 어겨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를 해임한 공단의 조치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기상으로 알려진 인기 동요 상어가족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미국 작곡가 조니 온니가 국내 기업 더 핑크퐁 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조니 온니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악의 장르와 방법 등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두 곡이 공유하고 있을 뿐 피고 기업 측이 조니 온니의 곡을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니 온니의 곡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2차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요즘에 한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더위가 빨리 오면서 정부도 폭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폭염특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발령 기준을 기온이 아니라 체감 온도로 바꾸고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상시 가동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여름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1,500여 명. 그 가운데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사장 노동자나 땡볕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많이 힘드니까 아침부터 폭염이 오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한낮에 작업할 경우에는 좀 호흡도 가빠지고 많이 어지럽고 그런 편이죠. 이번 여름은 더 더울 거라는 예보가 나오는 만큼 정부가 일찍 폭염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폭염특보를 발령할 때 기온이 아닌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체감온도는 기온뿐 아니라 습도와 바람까지 반영해 실효성 있는 폭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령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해선 폭염특보 발령 시 공무원 등 담당자가 밀착 관리하도록 합니다.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내려지면 공사는 중지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공사를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대책 기간 중 소규모 현장 위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하며 일일 발생 현황을 누리집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의 여름나기가 힘겹지 않도록 전국의 무더위 쉼터는 5만 3천여 개를 설치합니다. 전국 무더위 쉼터 위치는 네이버 검색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서울 도심에서 마른 나무까지 갉아먹는 외래 흰개미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어제 서울 강남의 주택가에서 흰개미가 나왔다는 신고를 접수해 국립생태원과 한강청 자연환경과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곤충의 정확한 종과 유입 경로를 확인해 이르면 오늘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영유아 수족구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전국 109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 감시 결과 6세 이하 영유아 외래 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의사 환자가 4월 둘째 주 4.0명에서 5월 둘째 주 13.8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계절적인 수족구병 유행이 있었고 올해도 비슷한 발생 증가가 확인된 것이라면서 수족구병이 코로나 이전과 비슷하게 유행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금융결제원이 해외에서 실물카드가 없어도 금융계좌에서 돈을 뽑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어제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아시아 지역 주요 지급결제 기관들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 APN 정기총회를 열고 카드 없는 ATM 서비스 추진 방안을 회원국들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없는 ATM은 국내 금융기관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서 해외 ATM에서 현지 통화를 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군사무기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드러나면 레저 스포츠 또 도심 교통수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최근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에서 드론의 다양한 활용 방안이 소개됐는데 강성옥 기자가 소개합니다. 사각의 경기장 안에서 드론이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상대편 골대를 통과하면 점수를 넣는 드론 축구입니다. 드론 축구는 한국이 종주국이고 이번에 인천 송도에서 제1회 세계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드론축구협회 주도로 국제드론축구연맹 피다도 결성됐습니다. I met the Korean Federation in Vegas 6 to 8 months ago,
and we ended up starting to bring it to the United States. So we've been very busy introducing drone soccer to the U.S. 경기장 한쪽에서는 국내 주요 드론 업체들이 부스를 차려놓고 최첨단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군사용 드론을 탐지하고 전파 간섭으로 추락시키는 시스템도 선보였습니다. 조만간 도심을 누빌 것만 같은 실용적인 교통수단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드론이든지 UAM에 대해서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강점 같은 거는 좀 해외에 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약점 같은 거는 해외의 어떤 여러 가지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공유해가지고 약점은 좀 보완하는 그런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안전공단과 인천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에선 화려한 드론쇼도 펼쳐졌습니다. 세계 드론 산업은 2019년 20조 원, 2021년 32조 원 규모로 해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5%, 미국이 24%, 일본이 6%를 점유하고 있고 우리는 1.8%의 점유율로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정부와 산업계는 K-드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투자와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강소목입니다. 지난 6일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귀순한 북한 주민들은 코로나 통제 등에 못 이겨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경제와 식량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매체들은 연일 식량 증산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밤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귀순한 북한 주민들. 모두 9명 인척 관계를 주장하는 두 가족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정보원 등 정보당국 조사에서 이들은 평소 남한 방송을 시청하면서 남한 사회를 동경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귀순 동기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통제 강화를 꼽았습니다. 4년째 이어진 국경 봉쇄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이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은 예년보다 심각한 봄 가뭄으로 식량 사정이 녹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연일 모내기철 모든 힘을 집중하자며 주민 독려에 나섰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아사자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연평균 식량 부족량은 80만 톤 내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아사자 발생은 북한의 양국 정책 그리고 유통 과정의 문제,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발생된 것 같다라는 것이고 연간 기준으로 북한은 한 80만 톤 정도의 쌀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결국 2017년 7월 이후 6년 만에 가족 단위 귀순까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봉쇄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민생 안정을 위해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식용유 등 생필품 위주로 공급량을 늘리고 있지만 절대 빈곤선에 머무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 탈북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0명대를 유지했던 탈북민 입국자는 코로나19 확산과 봉쇄로 두 자릿수로 줄었지만 최악의 식량난이 겹치면서 이탈 주민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북한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한미연합 합동 화력 격려 훈련에 대해서 반공화국 전쟁 연습의 연속판이고 또 확대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도대체 화력 훈련이란 무엇이고 핵 보유국을 상대로 한 경멸 훈련이라는 것은 또 무슨 낫도깨비 같은 소리냐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이런 위험천만한 전쟁 연습을 20여일간이나 그것도 우리 전선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광란적으로 벌여놓고 포성을 울리려는 데 대해 우리는 더욱 엄중하게 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등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맞서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이 쓴 미국은 우크라이나 최후 멸망의 날을 재촉하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확실해지자 드디어 본성을 드러내고 대대적인 무기 지원료를 고취하고 있다면서 이는 러시아에 대한 가장 명백한 선전포고이며 직접적인 군사행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도적 고양이처럼 남의 눈을 속여가며
우회적인 수법으로 우크라이나에 80여만 발의 대구경 포탄을 넘겨준 남조선이라면서 이제는 살상 무기를 제공한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냄으로써 러시아를 반대하는 교전 상대로 자청해 나가고 있다고 거짓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악랄한 성착취 범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육군 장교에 이어 이번에는 20대 회사원이 수십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다 검거됐는데요. 피해자 가운데 초등학생 한 명은 너무나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멀쩡한 20대 회사원이었습니다. 27살 고모 씨. 고 씨가 범죄 대상으로 삼은 건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채팅 앱과 SNS 등을 통해 청소년들을 꿰었습니다. 돈을 주며 음란 영상과 사진을 요구했고 받은 뒤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욕설과 협박이 이어졌고 혹시라도 알려질까 불안감에 쫓긴 어린 학생들은 고 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 씨가 제작한 2,000개가 넘는 사진과 동영상 압수물을 분석했는데 피해자는 전원 미성년자, 무려 73명에 달합니다. 피해 조사도 쉽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거주지가 제각각이고 어린 학생들은 도움을 받기보다 주로 숨고 도망치는 걸 선택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불안감을 이기지 못한 초등학생 피해자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상습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고 씨. 고 씨는 법정에서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반성문 여러 통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탄원서도 제출됐습니다. 검찰 구형은 징역 20년, 하지만 재판부는 5년을 줄여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장기간 이어진 만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충격과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전국 청소년 수십 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육군 장교 역시 징역 16년이 내려진 1심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 이른바 N번방 사태 이후 강화된 양형 기준이 마련됐지만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한 악랄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히로시마에서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의 자리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참여 여부도 관심사인데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무기가 바로 최신식 전투기입니다. 미국은 그간 전투기 지원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는데 입장을 바꿔서 F-16 지원을 허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황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와의 힘겨운 전쟁이 1년을 넘긴 시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발트의 친구 나라 라트비아의 레비치 대통령을 만나 전투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допомогти в тренувальних відповідних місіях нам потрібні літаки. 유럽 주요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데서도 젤렌스키의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We also need modern fighter jets, without which no air defense system will be perfect. 폴란드와 슬로바키아가 이미 구형 미그 29를 일부 지원했지만 우크라이나가 간절히 원하는 건 최신식 전투기, 콕 집어서 미국의 F-16입니다. 러시아 공습에 맞서기 위해선 고성능 레이더와 최신 미사일이 장착된 F-16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은 F-16 지원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 애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CNN은 미국 정부가 유럽 동맹국들이 F-16을 우크라이나에 재수출하는 방안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직접 지원하진 않지만 유럽 동맹국들이 지원하는 건 허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유럽 각국은 연합체를 만들어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며 차근차근 준비를 해둔 상태입니다. Now, it is not a straightforward thing, as Vladimir and I have been discussing, to build up that fighter combat aircraft capability. It's not just the provision of planes, it's also the training of pilots and all the logistics that go alongside that. 최근 영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에 이어
미국의 F-16까지 손에 넣게 될 경우 그간 열세를 면치 못해온 우크라이나 공군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급등했던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수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약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 시장에서 현지 시각으로 18일 6월 인도분 가스 가격은 장중한 때 1메가와트 시당 29.85유로를 기록했습니다. 가스 가격이 30유로 아래로 하락한 건 2021년 6월 이후 처음이라고 AFP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공급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이 액화 천연가스 등 대체재 수입을 늘리고 가스의 소비량을 감축하는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57분쯤에 남태평양 뉴칼레도니아 로열티 제도 근처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가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인구 9만 3천 명이 있는 뉴칼레도니아 누메아에서 동쪽으로 451km 떨어진 곳이며 진원의 깊이는 10km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해역에서 발생한 강진에 따라 이 지역의 도서 국가들을 대상으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바누아투, 뉴칼레도니아, 키리바시, 피지, 뉴질랜드 해안을 따라 진앙지로부터 1000km 이내에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프로농구의 주인공은 단연 통합 우승을 이룬 안양 KGC 인삼공사였습니다. 하지만 FA 시장에서 팀의 주축 선수들을 모두 떠나보내며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인삼공사 본사 앞에서 열린 농구 팬들의 트럭 시위 사진입니다. 그리고 약 1년 뒤 팬들의 우려대로 인삼공사를 상징했던 두 명의 FA, 오세근과 문성곤은 모두 다른 팀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특히 4번의 챔프전 우승을 이끌며 안양의 심장으로 불렸던 프랜차이즈 스타 오세근이 SK로 이적한 것 충격 그 자체입니다.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영구 결번의 영광도 은퇴 후 지도자 생활도 모두 포기한 선택입니다. 올 시즌 오세근과 함께 통합 우승을 일궈낸 동료들은 SNS에 일제히 침통한 심경을 드러낸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인삼공사는 오세근이 입단한 2011년 이후 4번의 챔프전 우승을 달성하며 명문팀으로 발돋움했지만 한편으로는 핵심 선수들이 줄지어 이탈하며 팬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인삼공사는 이번 오세근과의 협상에서 계약 기간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등 안일한 자세로 임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뒤늦게 SK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했지만 이미 돌아선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세근은 밤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며 만감이 교차한 듯한 심경을 YTN에 전해왔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MVP를 수상한 뒤 안양 팬들에게 보냈던 오세근의 이 한마디는 결국 마지막 이별의 메시지로 남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는 팬분들이 없었으면 절대 못 왔을 것 같고요. 정말 이 함성 소리, 이 분위기 절대 못 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프로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현장에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자 프로골프 대회가 열리는 제주의 한 골프장입니다. 호쾌한 샷을 날리는 선수들과 이를 지켜보는 갤러리들 사이에 조용히 경기 진행을 돕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현장 통제와 스코어보드 운영, 미디어 센터 지원 등 대회가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게 하는 숨은 일꾼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동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 종료를 앞두고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라는 점입니다. 여기 오면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좋고요. 금전적으로도 장학금을 받게 되니까. 3년째 진행 중인 이 프로그램은 대회 주최 기업이 출연하고 선수들도 버디를 기록할 때마다 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인데 4라운드를 근무하는 운영 요원에게 약 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앞으로의 일과 적성이 잘 맞는다면은 한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진로도 확실히 정해서 이 길로 나가보고 싶어요. 사회활동을 통해 책임감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게 돕겠다는 취지의 스포츠를 통한 기업의 ESG 경영입니다. 처음 시작한 3년 전에는 27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었고 올해는 43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대회에서는 계속해서 자립 청년들을 돕는 행사를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포츠 현장에서 실천하는 작은 배려의 손길이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용기라는 큰 자산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테니스 클레이 코트의 제왕 라파엘 나달이 올 초 시작된 고관절 부상 장기화에 따라 이달 말 프랑스 오픈에 불참합니다. 복귀 시점을 알 수는 없지만 내년이 마지막 시즌이 될 거라며 은퇴까지 암시를 했었는데요. 아쉽지만 팬들은 36살 흑신을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파리, 프랑스 오픈 우승컵을 들었던 지난해의 모습이죠. 너무나 익숙한 장면, 2005년 이후에 롤랑가로스 붉은 흙에서만 무려 14번을 우승했습니다. 테니스 역사상 불멸의 기록이 될 전망인데요. 올해는 파리에서 나달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조코비치와 함께 메이저 최다 22승에 빛나는 나달이 자신의 테니스 아카데미가 있는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 프랑스 오픈 불참과 함께 2024년이 선수로 뛰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고 은퇴까지 예고를 한 건데요. 페더러, 조코비치와 함께 이른바 빅3를 이루며 20년 가까이 세계 테니스를 지배한 나달. 20년이 넘도록 코트에서 보여준 화려한 동작 그리고 놀라운 스피드는 결국 엉덩이 부근 고관절의 부상 장기화로 이어졌습니다. 세월에는 장사가 없고 그만큼 몸에 무리가 많았다는 얘기겠죠. 특유의 황소 같은 다이내믹한 플레이 그리고 라켓 한번 부러뜨린 적 없는 경기 매너로 실력과 인성 모두 역대 최고의 스타 중 하나로 평가되는 이 선수. 팬들은 벌써부터 나달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방에서는 5월답지 않은 초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약 28도까지 올랐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그 밖의 내륙에서도 오늘보다 햇볕이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대전 29도, 대구 27도로 30도에 가깝게 치솟겠는데요. 이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 이 자외선 지수 범위 총 5단계 중에 4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7도, 광주 16도, 대구 14도 보이겠고요. 내일 낮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26도, 광주 28도, 대구 27도 보이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새벽에는 중부에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